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1강 제1편 민법 총칙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강좌는 수험생 스스로 혼자 독학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강좌입니다. 용어해설 강좌와 더불어 기본강좌는 무료로 제공되니 수험생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강좌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특히 만화로 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독을 해주시길 권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더라도 만화로 된 부분만 3독을 할 때까지는 궁금한 걸 참고 한번 쭉 1독에 3독 해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하는 부분은 기본 강좌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민법 총칙. 첫 번째 권리 변동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권리라는 것은 법률상 어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권리의 발생, 그리고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취득자의 입장에서, 즉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권리 발생은 바로 취득, 그리고 변경, 그리고 소멸은 바로 상실이 되는 겁니다. 상실.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변경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공부를 쭉 해보면 이해가 가고, 취득이 개념을 잡을 땐 취득을 제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만큼 취득이 중요한 것이고, 자, 취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최초로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 또 하나는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물려받는다 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승계 취득. 자, 이전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전 취득은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물려받지 않아요.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시효 취득 같은 경우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 자, 이제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관련해서 볼 때 소유권을 전부 승계하는 거하고 일부만 승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부만. 전부 승계하는 경우는 바로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 소유권을 전부 승계한다 해서 이전적 승계. 매매나 증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적으로 승계라는 게 이제 상속이나 포괄류 중에 해당이 되고, 특정 승계, 특정 물건에 대해서 전부, 소유권 전부를 이전적으로 승계받는 게 바로 매매나 증여에 해당이 되고, 자, 일부만 받는 것, 소유권의 일부만 받는 것은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어떤 거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것은 제한 물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한 물건을 설정할 때 이렇고, 이 설정이라는 건 어떻게 등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자, 용익물건은 세 가지 다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할 수가 있고, 자, 담보물건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지만 유치권 등기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동산질권은 동산이니까 등기가 안 되고, 등기는 부동산 중에 뭐만 된다? 저당권. 자, 요렇게 내가 이 외에 기타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라든가 양도 담보라든가 역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을 정리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법률 사실에 대해서. 자, 법률 사실 부분에, 자, 지금 우리가 이 권리 변동 부분을 배웠고 방금. 자, 두 번째 법률 사실로 넘어갑니다. 자, 법률 사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률 사실은 뭘 구성하냐면 바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겁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에요. 자,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란 무엇이냐? 바로 법률 요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법률 효과. 자,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 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다? 용어에서 강조를 했는데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런다? 법률 행위. 의사표시, 법률 행위. 같다고 봐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이러면 무조건 의사표시! 하고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자, 이렇게 법률 사실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세 번째 법률 행위로 붙어져. 그럼 법률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법률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법률 행위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법률 행위라면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왜?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을 하면 구비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준이 있는데, 특히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그 법률 행위라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나눕니다. 첫 번째, 혼자 하는 경우. 자, 혼자 한 사람. 두 번째는 2명 대립된, 그리고 3명 이상. 이거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혼자 하는 거는 홀로 단자 써서 단독 행위, 헛단자에 홀로 독자, 단독 행위인 법률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단독 행위인 법률 행위, 그리고 둘이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의사가 합치해서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입니다. 계약. 2명이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명이 한 가지 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뭐 재단법인 설립 행위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거는 바로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는 대립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당사자는 많은데 대립하지는 않아요. 목표가 똑같단 말이에요. 합동행위. 자, 그럼 단독행위는 행위자 1인이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로는 아니에요. 이거 역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아니, 선생님 단독행위인데 왜 상대방이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홀로 단독행위를 하지만 그 의사표시 한 것이, 자, 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제를 한다든가, 동의를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이런 거 면제를 해준다든가, 다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할 권리가 없는 거고, 말하는 당사자인 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냐 안 했냐. 즉, 이건 발생을 하려면 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 없는 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을 하든 말든 의사표시하는 순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도달이 필요 없다. 이게 가장 큰 구분점이 되는 거고, 계약은 서로 대립된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다 계약입니다. 증여도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 외에 이제 합동행위는 A, B, C 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대표적인 게 재단, 사단법인 설립행위, 뭐 그런 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근데 재단법은 재산인 거고, 이때는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는데, 자, 이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에요. 자,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법률행위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자, 법률행위의 목적. 자, 목적. 처음에,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처음에 목적이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성. 물론 법률행위 하는 당시,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때는 확정이 안 돼도 이해하는 당시는 확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확정성. 두 번째, 가능성. 네, 가능성. 실행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적법성. 예, 적법성. 법률행위는 적법해야죠.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목적의 확과 적타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사회적 타당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바로, 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서 무효가 되는 걸 바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자, 이거는 다 무효인 거예요. 무효.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 민법 제103조에 나와요. 자,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도박을 한다든가, 도박한 사람이 돈 꿔주는 거, 돈 못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건 항상 부동산의 이중매매하고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중에서는 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 그럼 이중매매는 무슨 얘기냐? 매도인이 갑이 을에게 팔고 병에게도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자,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든 건물이든 토지든 상관이 없고, 갑이 있으면 갑이 팔았어요. 자, 을에게. 을에게 첫 번째 매도. 1매도예요. 1매도. 자, 그래서 을에게 매도했으니까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인데 어떤 매수인? 제1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을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중도금 잔금을 받기 전에 또 팔았어. 자, 또 매도했어. 자, 이번엔 병이에요. 병. 병은 역시 매수인. 이번엔 제2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중매매. 이렇게 됐을 때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어요. 선이어도 유효, 악이어도 유효예요. 팔았다는 걸 알아도 유효, 몰라도 유효. 자, 그러면 법률행위 술권 이전 등기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둘 다 유효한 거야, 지금. 을은 당연히 유효하고 병은 선이든 악이든 다 유효해. 자, 이럴 때는 먼저 등기하는 사람, 선등기자가 그래요. 선등기자가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선등기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못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병이 먼저 했어. 자, 먼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유효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딴 사람에게 팔아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병이 매수한 게 무효인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무효인 경우. 어떤 경우? 무효인 경우는 악이 알고 있으면서, 악이야. 일단 선이면 이게 성립이 안 되고, 플러스 적극가담. 네, 적극가담. 이게 적극가담, 적극 권유, 권유라는 거는 알면서 나에게 파셔라고 얘기하면 그게 적극 권유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팔라고 얘기하면 적극 권유가 돼. 요거 적극가담, 또 악이면서 적극가담, 악이면서 적극 권유. 요 경우는 바로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협조를 한 거야, 병이 지금. 이건 배임행위에 적극 협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대 무효예요. 바로 이 경우가 바로 절대 무효. 103조 위반이 바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절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자, 이 경우에는 설사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무효예요. 그거는. 그러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무효 소송을 한 다음에 이 일로 간 이전 등기를 갑에게 돌려놓고 다시 갑에게 나에게 이전 등기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병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이전을 했다면, 이전 등기, 새로운 사람에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정에게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이거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보호를 못 받아요. 이것도 무효인 거예요. 절대 무효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매매 이중매매를 정리를 하고, 그러나 이 경우 배임행위에 적극 권유 또는 적극 가담이라고 추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성립하냐면, 이런 게 갑과 병이 부자관계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럴 때는 을이 따로 증명을 안 해도 추정을 해요. 이거는 뻔히 알면서 한 거니까, 형제나 부자관계라면. 그 외의 경우에는 이거는 추정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을이 입증을 해야 될 부담을 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그 소송을 청구한 사람, 이런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입증할 책임은 없어요. 반사회니까 판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아직 적극가담 적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을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일단 병은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병이 취득을 했는데 배임행위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또는 적극 권유했을 때, 요때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뒤에 취득한 사람은 선의의 취득자든 악이든 무조건 무효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의사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법률 행위. 법률 요건 중에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 즉,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자,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의사하고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어 해설할 때, 의사하고 표시. 의사하고 표시가, 자,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는데, 이게 1차원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다를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옵니다. 법률에. 자, 4가지, 107조부터 쭉 연달아서 나오는데, 자,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속마음하고 의사표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혼자 하는 거야. 혼자서. 자, 이때의 핵심은 혼자서 의사하고 표시가 달라. 내 속마음하고 내가 표시한 게 다르다는 얘기고. 자, 108조. 요거는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요게 중요하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요거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인데 남하고 짜고 한 거야. 자, 이거는 짜고서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면 돼. 짜고서 한. 상대방도 알아. 나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상대방이 걸렸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109조. 109조는 어떤 착오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처 생각을 못하는 의사표시. 자, 그리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당하거나 강박당한 이 의사표시. 이 경우,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만약에 착오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 그리고 과실이 경과실이야.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사기자나 강박자에게 나 취소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제일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의 가장매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소유재. 갑이 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 이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될 채권자가 많어. 자, 그러면 이 집을 날릴 판이야, 채권자에게. 자, 이럴 때 채권자들이 채권 실행을 하기 전에 갑이 친구인 을하고 짜고서, 자, 짰어요. 짜고 매매. 자, 채권자가 있어요, 지금. 자, 채권이 있는데 이제 짜고 매매를 해. 짜고 매매. 이게 전형적인 가짜 매매란 얘기예요. 가짜 매매. 자, 이렇게 가장 매매를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가 어떻게 되나? 자, 갑과 을 사이에선 서로 짜고 매매했으니까 통정허위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요로 간 매매 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전 등기는 뭐다? 무효다. 갑과 을 사이에선 무효예요. 무효. 언제나 무효야, 이거는. 그러나 이건 제3전 보호 규정에 있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이 경우 채권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네. 갑에 있어요. 을로의 이전 등기가 무효이므로 도로 갑에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된다. 갑이 취소할 거를 채권자가 대신 취소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권이 아니야. 갑에게 돌려주셔. 그럼 채권자는 그거에 대해서 압류 조치해갖고 경매에 넘겨서 자기의 채권에 만족을 얻으면 돼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만 끝나면 편한데, 문제는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하기 전에, 자, 이걸 행하기 전에, 자, 무효인데도, 을이 병에게 매매해버린 거야. 자,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어요. 팔았다는 얘기야. 이전 등기했어. 자, 등기까지 했어. 자,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만 있으면 편해. 항상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 경우에 병은 선의인 경우하고 악의인 경우로 나뉘어요. 자, 선의이면은 당연히 유효. 자, 악의면은 무효가 되겠죠. 악이면 무효야. 즉, 갑으로, 을에게로 돌아가고, 을은 다시 갑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선의는 법에서 추정을 해줘. 왜? 병은 을의 거,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을의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추정해 주는 거야. 과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악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알면서 이렇게 했어. 응? 갑에게서 을로 간 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걸 알면서 샀습니다. 라는 걸 입증 누가 해야 된다? 이걸 무효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 누구? 갑이 해야 되는 거야, 갑이.
이거 누가 해? 이거 갑이 해야지 당연히. 갑이 해서 무효면 돌아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입증 못하면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또 매매를 했어. 자, 정의에게. 또 등기했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선의인 상태에서 정의에 갔다면 정은 악이여도 유효야. 악이여도. 이 병이 선의였으니까. 여기서 엄폐물이라고 하지. 앞에서 한번 방어를 해주니까 끄떡없는데, 만약에 선의가 아니라 악의인 상태에서, 자, 악의인 상태에서 정의가 이점이 됐다면, 자, 악의인 상태에서 똑같이 정의돼. 선의는 추정해주고, 악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 그대로 반복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주택 짜고 치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 하라 마라 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의사 표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음은 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리라는 게 참 재밌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재밌는 효과를 나타내요. 자, 대리는 본인이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고, 본인이 직접 원래 상대방, 제3자를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 무슨 계약을 체결하든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뭐 약속이 있다든가,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그러면 대리인을 둡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해요. 자, 이 둘에게, 본인이 먼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걸 수여라고 그래요. 대리권 수여받다. 상을 주는 걸 수여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대리인이 이 제3자하고 뭘 한다? 뭐 매매 계약을 맺든 뭘 하든 다 법률 행위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이행한다. 대리행위.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자, 그럼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인은 뭘 해야 되면 현명을 해야 돼.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갑돌이라면 나는 홍길동을 대리하는 갑돌이입니다. 라고 이제 현명.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본인이 대리인 하나 알려야 되고, 자, 그리고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의사표시를 지금 누가 해요? 여기서 본인이 하나? 본인은 대리권만 줬을 뿐이고 의사표시를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는 게 의사표시의 주체가 바로 대리인이야. 그러면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 법률행위 하자가 있다면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경솔 무거운 놈은 대리인 기준. 다만 궁박은 본인 기준. 자, 보니까 본인의 비유, 궁박의 비유 이렇게 외워도 돼요. 굳이 못 외우는 사람들은. 그러나 경솔 무거움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고, 자, 대리인은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대리인은 권리 능력 없어도 돼요. 이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되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 거꾸로 와서 의사 무능력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미성년자도 가능해. 안정치산자도 가능해. 금치산자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제3자하고 대리행위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본인은 대리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률 효과 관계는 이렇게 법률 효과 관계, 이 사람 대리했을 뿐이고 실제는 본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멀어서 이렇게 멀리 했을 뿐이지. 자, 민법에서는 대리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물건을 얻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그러는데, 딴 경우는 다 전득자도 제3자에 들었는데 이때는 제3자라고 표현 안 하고 상대방만 제3자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자, 시험 문제에서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대리권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대리행위 관계에 있어서 다음은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은 것은 그러면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얘기고, 자, 대리효과, 다음은 대리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은 것은 그러면 본인과 제3자 사이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럴 때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핵심은
의사 표시는 대리인이 하는데 만약에 이 대리인이 행위 묻는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 미성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리 행위에서는 자, 대리 행위에 있어서 취소권 누가 갖고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취소권 대리인에겐 취소권이 없어요. 본인 다만 취소권을 수여했을 땐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 기본강좌 1강 제1편 민법 청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부동산의 이중매매라든가 그리고 그 부동산 가장매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 효과에 대한 걸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재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만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 걸 좀 부탁드리고 이 기본 강좌를 좀 반복해서 보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 정규 강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비록 유료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료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대비로서 효과를 만끽하실 겁니다. 자, 부동산학개론의 투자론에서 배웠듯이 투자 대비 산출이 큰 것.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산출은 합격입니다. 합격할 수 있게 유료 강좌 만들어 놨으니까 정규 강좌를 또 참고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기본 강좌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